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정호입니다. 오늘 논문 세미나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그래프MA 셀프 슈퍼바이즈드 마스크드 그래프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이고요. 해당하는 논문은 작년 KDD에 나와서 작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42회 인용수를 자랑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그래프 도메인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방법론 중에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래프 MA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고, 두 번째로는 WWW2023에 소개가 되었던 이 후속 모델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래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에서는 우선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이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다는 것은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라지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학습된 모델을 더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 그래프 도메인에서는 예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시밀러 리서치, 링크 프레딕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작은 데이터셋을만 써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프리트레인 과정을 거쳐서 학습한 모델이 파인 튜닝 과정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를 이제 수행을 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 도메인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이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해당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하는 방법론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게 인배치 네거티브 같은 이런 특별한 방법론을 사용을 하면 되지만, 사실 그래프 단계에서 코딩의 문제와 그리고 생성하는 계산 복잡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계산 효율적이지 못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비전이나 이런 거는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어떠한 값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휴리스틱한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에서는 랜덤하게 어떠한 그래프 어그멘테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메소드 자체가 얼리 스테이지에서 불안정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 도메인에서 더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애초에 이런 노드 기반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이 제너레이티브 메소드는 자연어와 그리고 이제 비전에서는 마스크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마스크 오토 인코더가 사용이 되고 있었고, 이를 그래프 도메인에서도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비전과 NLP 분야 대비해서 그래프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에 비해서 성능이 저조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제너레이티브 메소드 자체가 어떤 것을 이제 마스킹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마스크 엣지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인을 진행하는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엣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엣지에 강조를 했는데, 즉 이 엣지 자체를 프리트레인을 하는 마스크를 시키다 보니 엣지 자체에 조금 더 학습이 많이 되고, 앞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노드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과 달리 엣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노드 정보가 중요한 태스크이고, 이러한 태스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없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은 그래서 단순한 단순한 엣지가 아닌 엣지들의 조합인 패스 마스킹을 제안을 했는데,
이 패스 마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마스킹을 할 때, NLP에서 마스킹을 할 때, 그리고 비전에서 마스크 오토인코더에서 블럭 단위의 마스킹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관점으로 진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 또한 마스크 엣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론인데, 어떠한 엣지 두 개를 마스킹을 한 다음에 각각의 레이어를 통해서 인아웃 디그리를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엣지들이, 노드들이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디코더를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된다 안 연결된다라는 것을 프리트레인을 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랑은 조금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너레이티브 메소드에서 엣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유사한 태스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노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드 마스킹을 하고 노드를 복원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마스크 오토인코더 방법을 착안을 하여 해당하는 방법론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노드 리컨스트럭션 방법론이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방법인데, 이는 CV 관점, 비전 관점에서는 픽셀 자체를 복원하는 문제와 유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스크 피처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4번의 노드 같은 경우는 5번, 1번, 3번의 정보들이 유사한 노드들일 거고,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인코딩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피처 자체를 복원을 한다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미지에서 해석을 하면은 픽셀의 값을 단순하게 이런 컨텍스트한 이미지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픽셀 단위의 값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레벨 이미지 디테일을 학습한다라는 문제점과 유사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마스킹된 노드를 복원을 할 때 해당하는 값의 인베딩 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정보도 받아와서 인베딩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엣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된 노드들의 정보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그래프 마스크 오토인코더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프는 노드와 어드밴스 매트릭스 그리고 인풋 X의 피처로 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어드밴스 매트릭스와 인풋 X를 받아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해당하는 디코더에서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값과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받아와서 X 값을 복원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A 값을 복원을 하는 태스크도 있고, 그리고 피처 자체를 복원하는 태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링크 프레딕션의 효과가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의미하니까. 근데 그래프 오토인코더에서는 복원하는 게 관점이 인풋 X를 복원한다, 인풋 피처를 복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마스킹을 진행해서 복원하는 방법론은 어트리뷰트 마스킹 혹은 마스크드 피처 리컨스트럭션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MA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위 그림과 같고요. 해당하는 그래프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마스킹은 랜덤하게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코더를 통과해서, 인코더는 GCN, GAT, GIM 방법론을 각각 실험을 했고, GAT 같은 경우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의 효과가 좋았고, GIM 같은 경우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마스크 된 부분도 결국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올 때 주변에 있었던 연결된 마스크가 안 된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받기 때문에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는 모든 노드 값이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원래는 마스크 오토 이미지에서의 마스크 오토인코더는 패딩을 시켜가지고 마스킹 패치를 마스크 부분을 보존을 한 상태에서 디코더에다가 태웠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그래프 도메인에서는 패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마스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 GNN 디코더에서 다시 한번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을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왜 저렇게 리마스크 방식을 사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인코더에서 마스킹을 진행을 안 하면은 그냥 마스킹을 한 번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두 번이나 진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어드밴스 매트릭스 일단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더라도 엣지에 대한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통해서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도 저 두 번째 인코딩을 지나서 나오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은 전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하는 마스크된 부분이 이웃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마스킹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첫 번째 마스크를 할 때와는 다른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두 번째 다시 마스킹을 한다라는 관점이 저 처음에 인코딩을 할 때 마스킹을 했지만 이웃에서 정보를 받아온 것과 똑같이 디코딩을 할 때도 본인에 대한 정보는 조금 생략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정보가 다른 노드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정보들로부터 디코더가 복원을 시키면은 본인 자체의 피처보다는 이웃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리마스크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방금 비전이랑 비교했던 그림을 다시 하나의 장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비전 마스크 오토인코더에서는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언마스크드 패치만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고 인코더에서 나온 값을 패딩을 시키고 패딩된 값을 디코더에 넣어서 전체 이 마스크된 부분의 픽셀을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구조적으로만 보면은 해당하는 그림이 뒷부분 디코더의 인풋 부분을 완벽하게 따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오히려 해당하는 리마스크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던 논문들이 많은데 해당한 그림 자체가 마스크 오토인코더의 흐름과는 가장 유사한 프레임워크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언마스크드 그 노드들만 사실 이용을 하고 엣지를 다 잘라버리면은 사실 저 두 번째 마스크 부분이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넣는 게 사실 아래에 있는 그 마스크 비전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오토인코더랑은 똑같은 흐름인데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래프의 이웃 정보를 받아와서 마스크된 부분이 인코딩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슬라이스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드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은 1번 노드 자체가 자신의 값만 가지게 되기 때문에 1번 노드의 값이 그래프의 정보를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코딩 관점에서도 어드밴스 매트릭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원이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비율은 50%로 랜덤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디코더에서도 GNN의 구조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의 구조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피처를 복원하냐,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복원하냐의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 오토엔코더의 방법론들은 링크 프레딕션과 그래프 클러스터링에 조금 더 초점을 뒀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 연결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어드밴스 매트릭스 값을 복원하는 것에 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노드든 그래프든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하려면 노드 값을 받아와서 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오토 인코더에서 피처 리컨스트럭션을 시도하는 시도가 많았으나 이때까지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실 인풋으로 넣는 그래프의 피처 X, 처음에 넣는 X 인풋 자체가 디멘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히든 디멘전이 더 많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렇기 때문에 오토인코더에서는 효과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인풋을 복원할 때 그래프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정보를 더 받아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자 했는 게 지금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스를 적용을 할 때 스케일드 코사인 에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로스는 인풋이 디스크리트하지 못한 상황, 즉 익스트릭트 벡터, 뭐 예를 들면은 NLP라고 하면은 사실 원합 벡터가 아니라 임베딩된 그 프리트레인된 사전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프리트레인된 벡터를 사용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는 MSE 로스가 정확하게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사실 이전 그래프 오토 인코더에서 성능이 안 좋았던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저자들도 사실 MSA를 먼저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로스 자체가 0에 가깝게 수렴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SE의 문제가 센시티비티 그리고 로우 셀렉티비티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특정 차원의 값에 민감하게 오버피팅이 된다는 문제, 그리고 쉽고 하드, 이지 하드 샘플에 대한 구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SC 로스 자체는 비올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식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식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풋과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된 값의 차이를 단순하게 MSE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그 내적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만은 하이 컨피던시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로스 값이 더 작게 하는 보정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로스 값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다 끝내게 되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언마스크 그래프 인풋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드 값을 받아오던지 혹은 그래프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프 값을 받을 때는 풀링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퍼런스 할 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인을 할 때 언마스크 인풋만을 사용을 해 보았으나 학습에는 언마스크 인풋을 사용을 해 보았으나 학습에는 방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과 제너레이티브한 방법론들, 그리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대부분의 컨트라스티브 방법론보다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마스크 오토 인코더에서 GAT를 인코더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 슈퍼바이즈드로 처음부터 GAT를 학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티브한 세팅, 즉 언신 노드를 계산하는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의 그런 태스크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들 대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슈퍼바이스드 방법론보다는 언신노 인덕티브한 세팅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하는 값을 풀링을 하고 SVM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노드가 인풋이 원합 벡터, 뭐 디그리 값을 가지던지 혹은 라벨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방법론에서는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방법론 대비 편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지 SSL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의 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편차를 줄이는 모델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라지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더 튜닝을 할 때 안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해당하는 장표가 아마 그러한 부분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도 진행을 했는데요. 더 큰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작은 데이터에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여기 ZINC15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제 큰 분석 구조 그래프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에서도 보시면은 프리트레인을 하지 않은 방법 대비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 프리트레인이라는 것이 그 작은 데이터셋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냥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성능을 낸 건데, 프리트레인을 하지 않은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MSE 로스를 변경했을 때가 성능 저하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그래프 레벨에서는 인풋 자체가 그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E 로스를 그대로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 세미나의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이 리마스크를 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마스크를 하던 안 하던 사실 저 노드 자체는 이웃의 정보로부터 많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조금 혼동이 오긴 했는데, 사실 그것을 증빙하듯이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마스크는 이렇게 그냥 디코더가 스트럭처의 정보를 더 반영하도록 하는 제약시계 효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 리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코더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레이시오는 일반적으로 NLP의 버터와 달리 이제 0.5 이상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스크 레이시오는 사실 그래프 노드의 동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픽셀 단위를 진행을 하는 그 이미지에서는 마스크 비율을 0.7까지, 0.7에서 0.8까지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프의 동질성이 조금 유사하다면은 마스크 레이쇼를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줄여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퍼 파라메터 감마 같은 경우에는 노드 레벨에서는 개별적인 노드 간에는 컨피던스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한 값을 찾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래프 마스크 오토인코더 두 번째, 여기서 논문 제목에 보시면 디코딩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연구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사실 디코더 부분이 조금 너무 간단하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인풋 구조가 디스크리트하지 않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의 편차가 조금 큰 것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 PCA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를 더 축약을 시켰더니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슈퍼바이즈든 아니면은 제한하는 그래프 MA2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걸 봤는데, 그래프 마스크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를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풋 자체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디코더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당하는 디코더가 원래 애초에 디스크리트하게 구별이 잘 되면 디코더는 사실 좀 그렇게 강화가 안 돼도 되는데, 디코더 부분이 디스크리트하지 않은 부분을 복원을 해야 될 때는 디코더를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 타겟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한 타겟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MLP 프로젝터는 해당하는 그 전체 그래프를 인풋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나온 값을 MLP를 사용을 해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전체 인풋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풋 Z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 Z바를 똑같은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만든 게 X바인데, 이 X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바는 비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 중에 하나인 비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컨트라스티브에 조금 비슷한 날리지 디스텔레이션이랑 사실 조금 더 비슷한데, 해당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너레이티브 방법론에서의 이런 약점들을 조금 더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비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네트워크가 아래에 있는 타겟 네트워크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될 타겟 값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타겟의 웨이트는 온라인 웨이트의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값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학습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타겟과 온라인 아웃풋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로스는 온라인 웨이트를 학습하는 위의 과정만 학습하도록 되고, 밑에 과정에서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이 되지 않는 구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비올에서는 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그래프에 적용을 했을 때 하나의 두 개의 멀티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뷰는 언마스크, 즉 마스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거는 마스크가 된 인풋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개별적인 그래프 네트워크 GNN을 통과시키고 각각 나온 값들의 이제 MLP와 그 GNN을 통과시키면서 나오는 타겟 값 두 개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똑같이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스케일드 코사인 에러를 적용을 시켜서 학습을 시킵니다. 비올처럼 학습 자체는 이제 마스크 그 세타를 업데이트 시키는 데만 사용을 하고, 크사이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무비 에버리지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 때 마스크 그래프, 이 두 가지 뷰가 다른데, 언마스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의 전체적인 구조 정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로컬한 이웃으로부터 생성되는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은, 풀 그래프와 마스크 이웃의 그런 관점에서 다른 뷰에서 봤을 때 그래도 똑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비올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착안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하는 방법은 마스크 그래프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랜덤 마스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 방법에는 크게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 위에 단계인 레이턴트 타겟을 생성하고 만드는 비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로스를 만들고,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설명했던 디코더를 이제 랜덤하게, 사실 멀티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랜덤하게 그냥 마스킹을 진행을 해서 똑같은 그 GNN을 쉐어를 한 다음에 여러 개 나오는 K개의 K번을 수행을 하고, 이 K번의 로스를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로스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생성되는 그래프가 인풋의 변화에 로버스트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그래프 샘플링 이슈인데요. 이 샘플링을 할 때 서브 그래프를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에서 이런 바틀렉이 생길 경우에는 메시지 패싱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 그래프에서 생성될 때 이런 동일한 특성을 가진 노드가 사실 디그리가 다 똑같은 건데 서브 그래프를 몇 개 예로 뽑다 보면은 다 같은 디그리를 가지던 값이 다른 디그리를 가지는 노드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개별 노드들이 다른 디그리를 가지게 되는 이런 왜곡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은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이 서브 그래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왼쪽 그림처럼 클러스터가 형성되는데 그 클러스터는 굉장히 덴스한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로 아니 거기에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면은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줄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스한 그래프를 선택을 하지 않게끔 덴스한 그래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퍼스널라이즈 페이지 랭크를 사용해서 노드 스코어가 높은 탑 K를 선택한 후에 해당 노드를 기준으로 서브 그래프를 생성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세인트를 또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프리트레인 인코더를 통해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만 값을 가지고 오고 인코더 앞단은 버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그다음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심플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랜덤 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패스만을 사용을 해서 이 그래프 바이어스를 조금 더 추가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만을 사용해도 기존에 있었던 아래에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 대비 더 좋은 성능 혹은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해서 프리트레인 하는 방식들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시킨 다음에 그냥 학습도 안 하고 랜덤하게 있는 랜덤하게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는 방식보다도 저자들이 제안했던 방식이 랜덤하게 하는 방식보다도 성능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에는 라지 그래프 상태에서 그래프를 샘플링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해당하는 컨트라스티브 방법을, 즉 처음에 얘기했던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정하는 방식에서 이런 라지 그래프에서 이런 걸 정하는 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라벨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랜덤 세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컨트라스티브 모델이요. 근데 이 소수의 라벨만을 사용을 할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게 그래프 MA가 랜덤과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즉 소수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실험을 이번에는 라지 데이터셋 말고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작은 데이터셋에 진행을 했을 때는 마스크 오토인코더 1번 버전과 그리고 이 후속 버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하는 방법이 디스크리트한 피처를 사용을 했고, 디스크리트한 피처 자체는 복원을 할 때 디코더가 강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시면은 랜덤 리마스크를 뺀 것을 우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리마스크를 랜덤 리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원래 있었던 방식의 리마스크, 픽스드 된 리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픽스드 리마스크를 사용했을 때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프레딕션은 이제 풀 그래프에서 오는 정보를 활용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풀 그래프에서 오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풀 그래프의 제약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을 없애버리는 것, 즉 저 위에 부분에 있던 비올의 과정을 그대로 썼던 방식을 저것만 사용하면 난리지 디스틸레이션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땐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처음에 설명했던 비올 자체의 이런 컨트라스티브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 마스크 오토엔코더의 방법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인풋 리컨스트럭션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풋 리컨스트럭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인풋을 사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복원해내냐가 가장 큰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히든 사이즈는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프의 오버 스무딩 현상 또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개 이상의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은 기존의 다양한 그래프 오토엔코더 방식, 그리고 마스크 그래프 오토엔코더 방식들과 달리 이런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의 이런 방향성, 그리고 설계 자체가 비전의 모델과 굉장히 적합했다라는 방식을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서 리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처음 봤는데, 이러한 리마스크한 전략이 왜 사용됐는지를 그래프 도메인에서 충분한 이런 고심 끝에 나온 방법론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엣지, 스트럭처 정보에 착안해서 프리트레인을 수행했던 방식들과 비교한 것,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이런 문제점을 찾아낸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MSE 로스를 아마도 분명히 저자들도 사용을 했을 텐데, 이러한 방식을 어떤 식의 문제점인지를 직접 로스를 통해 확인을 하고 이를 개선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 이후에 나왔던 최신 논문들인 이 비올이나 이런 그래프 샘플링 방식들을 적절하게 빠르게 잘 적용을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이런 선행 연구 학회인 뉴립스나 그 아이클리어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논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